13편, 두 번째 편지, 운명의 저울. 첫 번째 예언의 성공은 섭에게 안도감보다는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마왕은 자신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의 이성과 상식을 뒤흔드는 미지의 공포와 함께일 터였다. 섭은 며칠 동안 역관방에 틀어박혀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고심했다. 어떻게 써야 하는가, 몇 년 뒤 무슨 병원에서 수술받다가 의료사고로 죽는다라고 직설적으로 쓸 수는 없었다. 그런 말은 경고가 아니라 저주나 협박으로 들릴 가능성이 컸다. 미친 사람의 소행으로 치부되거나 최악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었다. 섭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했다. 미래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마왕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말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님을 증명하고 미래에 더 큰 경고의 신뢰를 실어줄 수 있었다. 그는 과거 순정에게 들었던 혹은 잡지 인터뷰에서 스치듯 읽었던 마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다. 마왕은 극심한 완벽주의자였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며칠씩 밤을 새우며 작업에 몰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늘 신경성 위염과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섭은 펜을 들었다. 이번에도 그는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채 오직 진실의 무게만으로 승부하기로 했다. 마왕님께 첫 번째 편지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위통은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이니 부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쓴 섭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해야 했다. 그는 최대한 간결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는 문장을 골랐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면 절대 단 한 명의 의사 말만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늘 다니던 편한 병원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심한 의사의 손이 당신의 노래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디 가슴속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전언입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더 이상 편지를 보내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이자 선택의 공을 온전히 마왕에게 넘긴다는 의미였다. 그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이번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버스를 타고 인접한 도시인 이천까지 가서 편지를 붙였다. 묵직한 편지 봉투가 우체통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생각에 허탈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은 운명의 저울 위에서 판가름 날 터였다. 며칠 후 섭은 양평읍 내의 작은 서점에 들렀다. 딱히 살 책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그저 활자 냄새라도 맡으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책장을 둘러보던 그는 참고서 코너에서 친구와 함께 서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순정이었다. 섭은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려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수상한 외지인이 아니었다. 그는 순정의 소중한 꿈을 함께 지켜준 믿음직한 아저씨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공부 열심히 하나 보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정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섭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햇살처럼 밝아졌다. 아저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가. 그날 이후로 잘 지냈어? 네, 그럼요. 매일 앨범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순정은 가방에서 달고 다른 마왕의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다. 표지에는 그날 받은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을 보는 섭의 마음이 복잡 미묘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역사의 흐름에 멋대로 개입하는 것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눈앞에 이 소녀가 간직한 저 순수한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것이 설사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될지라도. 다행이네. 꿈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해. 네, 아저씨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랄게요. 짧은 대화를 마치고 서점을 나오는 길. 섭은 며칠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한 사람의 빛나는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14편, 침묵의 파문. 두 번째 편지가 마왕의 소속사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로드 매니저 민수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마치 폭발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편지를 들고 굳게 닫힌 녹음실의 문을 두드렸다. 형, 온 것 같아요. 짧은 한마디에 마왕은 하던 작업을 모두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첫 번째 편지와 똑같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흰 봉투.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특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짚어낸 대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만성 소화불량은 그의 고질병이었다. 누구에게도 심각하게 말한 적 없는 그 자신과 가장 가까운 몇몇만 아는 문제였다. 그런데 이 익명의 발신자는 마치 자신의 몸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정확성이었다. 야구 경기 결과는 어떻게든 찍어서 맞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마왕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짜인 사기극이거나 자신을 잘 아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자신의 운명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형, 괜찮아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나가 있어. 마왕은 차갑게 대답했다. 민수는 더 묻지 못하고 조용히 녹음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마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누구지? 도대체 누구인데 나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 거지? 열성적인 스토커일까?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위협이 아닌 걱정에 가까웠다. 원한을 품은 사람의 소행일까? 하지만 복수심보다는 안타까움의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 기묘한 편지와 연결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심한 의사의 손이 당신의 노래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그 문장이 독처럼 그의 뇌리에 퍼져나갔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이나 예언 따위는 믿지 않았다. 그의 음악은 철저히 계산된 논리와 감성의 결합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이성의 기둥이 정체불명의 편지 한 장의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왕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늘 입에 달고 살던 담배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작업 중에 습관처럼 마시던 콜라 대신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다.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았던 병원의 정기 검진 예약을 바쁘다는 핑계로 취소해버렸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건강 염려증이 아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포의 발현이었다. 그날 밤도 마왕은 녹음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악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편지의 문장들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불 꺼진 녹음실의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불안을 잠재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미친 사람의 망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인가? 전자와 후자 모두 그에게는 끔찍한 도박이었다. 그의 침묵은 깊어졌고 그 침묵의 파문은 그의 삶 전체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 15편 시간의 강 각자의 독. 섭은 양평에서의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미래에서 그는 늘 조급했다. 한탕주의에 빠져 빠른 성공만을 갈망했고 과정의 가치를 무시한 채 결과에만 집착했다. 하지만 이곳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과거 속에서 그는 기다림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았다. 자신이 던진 두 번째 편지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벌었고 밤에는 낡은 역관방에서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던 과거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그의 변화는 내면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고된 노동으로 몸은 고단했지만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늘 달고 살던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안색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미래에서의 그의 눈에는 늘 패배감과 열등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위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읍내냇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변변한 낚싯대도 없이 대나무에 낚싯줄을 묶어 만든 조악한 도구였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때 그의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순정이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보면 모르나, 낚시하잖나. 섭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놀라 쿵쾅거리고 있었다. 순정은 그의 옆에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본 그녀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늘 생기 넘치던 얼굴에 옅은 수심이 깔려 있었다. 무슨 일이 있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섭의 물음에 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작가가 되겠다는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뜬구름만 잡는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 갔다. 서울에 다녀온 이후 그녀의 마음은 온통 마왕과 글쓰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줄었고 성적은 곤두박질 쳤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다. 그래서 작가의 꿈을 포기하게. 섭의 담담한 질문에 순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냥 조금 답답해서요. 꿈을 꾸는 거랑 현실을 살아가는 거랑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18 소녀의 순수한 고민. 섭은 그 고민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순정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순정 학생, 강물이 왜 흐르는지 아나? 네,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바로 양쪽에 둑이 있기 때문이야. 만약 저 둑이 없으면 강물은 방향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져 그냥 웅덩이가 되고 말겠지. 둑이 강물의 흐름을 가두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강물이 바다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는 순정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학생에게 공부나 성적은 저 둑과 같은 거야. 지금은 그게 꿈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학생의 꿈이 더 멀리, 더 힘차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게다. 둑을 무시하고 강물만 생각해서는 안 돼. 섭의 비유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순정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늘 꿈과 현실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의 아저씨는 그 두 가지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섭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떤 어른보다도 깊고 지혜로워 보였다. 네, 아저씨,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낚싯대를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희망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각자의 시간의 강 앞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모양의 둑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16편, 균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마왕의 녹음실은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었다. 그 안에서 그는 왕이었고 창조주였다. 세상의 어떤 소음도 비난도 그를 흔들 수 없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편지는 그 성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불안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동안 곡 작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다. 기타를 잡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늘 죽음에 대해 노래했다. 삶의 허무와 고독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 속의 죽음이었다.
지금 그에게 닥쳐온 것은 위료사고라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죽음의 예고였다. 그는 술을 마셨다. 불안을 잊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셨다. 하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편지의 내용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괴로웠다. 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소속사 대표에게 말했다가는 피곤해서 헛것을 본다는 핀잔만 들을 것이고 동료들에게 말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그날 또 그는 새벽까지 홀로 술을 마셨다.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녹음실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자신이 누워 있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마네킹처럼 무심한 얼굴로 그들은 메스를 들고 자신의 몸을 열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감각만이 선명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이 길고 단조로운 직선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편지가 그의 무의식에 심어놓은 공포가 형상화된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에 잠식당하며 살 수는 없었다. 이 예언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시절 위대생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잘 지내냐? 다름이 아니라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아는 병원 중에 정말 실력 있고 양심적인 의사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 종합검진 같은 걸 한번 제대로 받아보고 싶어서.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 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음악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직 편지의 내용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저울은 이제 무시가 아닌 대비 쪽으로 아주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작은 기울어짐이 훗날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17편 우연을 가장한 2년. 섭은 이제 양평의 오일장이 익숙했다. 처음에는 이방인의 눈으로 구경만 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좌판의 할머니가 나무를 싸게 파는지 어느 생선 가게가 싱싱한지를 꿰뚫게 되었다. 그는 일을 마친 후 며칠치 창거리를 사기 위해 장터를 찾았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어가던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다. 순정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든 중년의 여인과 함께였다. 섭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15년간 장모님이라고 불렀던 순정의 어머니였다. 미래에서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병색이 완연했던 모습과 달리 지금의 그녀는 생활에 지친 기색은 있어도 건강하고 정정했다. 섭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이미 순정이 그를 먼저 발견하고 환하게 외쳤다. 아저씨. 그 목소리에 순정의 어머니가 헛거풀의 날카로운 눈으로 섭을 쳐다보았다. 갑자기 나타나 딸에게 아는 척을 하는 낯선 사내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누구냐? 아, 엄마. 이 아저씨가 저번에 서울 갔을 때 도와주셨던 분이야. 길 잃고 무서웠는데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순정의 해맑은 설명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섭은 어색하게 웃으며 모자를 벗고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그냥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어머님은 무슨,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요. 우리 순정이한테 신세를 졌다니 내가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겠네. 고마워요, 총각. 어머니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차렸다. 섭은 그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짐꾸러미 하나가 위태롭게 기울어지는 것이 보였다. 섭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쓰러지려는 짐을 붙잡아 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아이고, 무거우실 텐데 집까지 얼마 안 걸리시면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괜찮은데. 어머니는 입으로는 사양했지만 힘에 붙였던 것은 사실인지라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는 못했다. 섭은 익숙하게 짐을 나누어 들고 그들 모녀의 뒤를 따랐다. 순정은 신이 나서 섭의 옆에 바싹 붙어 제잘거렸고 어머니는 그런 둘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섭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미래에 수없이 오갔던 바로 그 길이었다. 길가의 낡은 담벼락, 구멍가게의 빛바랜 간판,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다. 그는 예비 사위로서 처음 이 길을 걸었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어수룩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순정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모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는 지금 유령처럼 과거의 길을 다시 걷고 있었다. 다 왔어요. 여긴데. 어머니의 말에 섭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대문 앞. 섭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이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가족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고마워요, 총각. 덕분에 수월하게 왔네. 그냥 가기 섭섭하니 들어와서 시원한 보리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어머니의 정중한 제안을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8편 미래의 식탁, 과거의 온기. 순정의 집 마당은 작고 아담했다. 한쪽 편 낡은 장독대와 화사하게 피어있는 채송화가 퍽이나 정겨웠다. 섭은 마루에 짐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집 안에서는 미래의 기억과 똑같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모든 것이 꿈결처럼 아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어서 앉아요. 어머니는 시원한 보리차와 함께 갔다 온 듯한 토마토 몇 개를 상에 내왔다.
섭은 미래에 수없이 앉았던 바로 그 부엌 식탁에 손님으로 앉아 있었다. 식탁 모서리에 나 있는 작은 흠집까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총각은 어디서 왔다고 했지? 양평에는 무슨 일로? 어머니는 보리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신상조사를 시작했다. 섭은 미리 준비해 둔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데 양평에 있는 공장에 출장차 왔다가 일이 길어져 며칠 더 머물게 되었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이야기였다. 부모님은 다 계시고 형제는 네, 다 서울에 계십니다.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자신의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 모두 돌아가셨다.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그는 사업 실패와 빚에 쪼들려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 어머니가 잠시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순정이 섭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우리 엄마 원래 저렇게 꼬치꼬치 안 물어보는데 이상하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낯선 사람이 딸 주변을 맴도는데 걱정되시는 게 당연해. 섭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역시 만약 자신의 딸에게 저런 남자가 나타났다면 호적등본까지 떼어보았을 것이다. 그때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저 시계는 고장 났나 보네요. 섭의 말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유, 저거 순정이 아빠가 아끼던 건데 고장 난 지가 한참 됐지. 사람을 부르자니 돈이 아깝고 그냥 저렇게 둬요. 순정의 아버지는 섭과 순정이 결혼하기 몇 해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섭은 미래의 장인어른 얼굴을 사진으로만 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괴종시계로 다가갔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시계방 하는 삼촌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좀 있어서.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잡다한 기술을 익힌 덕에 간단한 기계의 원리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시계 뒷면의 뚜껑을 열었다. 먼지 쌓인 톱니바퀴 사이에 작은 이물질이 끼어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제거하고 헐거워진 태엽을 다시 감았다. 째깍째깍 거짓말처럼 멈춰있던 시계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둔탁하지만 정겨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와 순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어떻게.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가 번졌다. 순정은 아예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죽어있던 아버지의 유품이 이 낯선 아저씨의 손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섭은 의자에서 내려와 먼지를 털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불편한 손님이 아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가족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든 고마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인사를 하고 일어서자 어머니는 아까보다 훨씬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배웅했다. 다음에 읍내에서 보거든 꼭 가는 채요. 밥 한 끼 사줘야지. 집을 나서는 섭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안의 따스한 불빛. 미래의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러나 과거의 이곳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가족의 온기였다. 그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싸움은 이제 개인의 속죄를 넘어 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었다.